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이답이다. 조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임인년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은 호랑이 때입니다. 안 그래도 호랑이만 하면 뭔가 비범하게 느껴지는데 검은 호랑이라고 하니까 더 기운과 용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훨씬 더 강인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용맹하고 강인한 이 검은 호랑이처럼 훨씬 더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려야겠죠? 네, 한방의 답이다 시간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하실 원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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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세 분의 원장님과 함께 또 저희가 다양한 시간 준비해봤고요. 한방이답이다 첫 순서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은 양쪽 광대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외모에 관심이 많으신 여자분들께서는 자기가 이제 거울만 봐도 다 압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건강해지고 싶은, 잘생기고 싶은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원장님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고치고 싶은 한의사 지현우입니다. 제 고민도 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이 고부 갈등이 좀 심해요. 이게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이거 한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한의학의 정수가 바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아내분한테 하시는 것만큼 어머니께도 잘하시고 어머니께도 선물을 드렸으면은 아내분께도 원래 선물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희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중간에서. 그쵸. 근데 네. 원래 건강을 얻는데 공짜가 없듯이 노력하는 만큼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본인도 잘 하고 계시나요? 항상 몰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지 못하게 알아. 몸소 실천하고 있군요. 자, 이제 제 고민을 풀었으니까 이제 건강 고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참견 좀 해주십시오. 비뚤어진 얼굴을 바로잡아 주세요. 얼굴이 비뚤어졌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연예 쪽에서 일하는 그날을 꿈꾸며 열심히 준비하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안면 비대칭입니다. 일단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고 인중도 한 방향으로 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눈의 좌우 위치도 다르고 턱이 틀어져서 입을 벌릴 때는 딱딱 소리까지 납니다. 소리가 난대요. 개그만하는 게 좋죠. 아니 얼굴이 좀 비뚤어졌다고 다 개그맨 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망가져야지. 자, 셀카를 찍을 때에는 얼굴이 이쁘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찍어주면 좌우 광대 크기가 심하게 차이가 나게 나옵니다. 사진을 비교하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우면 입이 잘 안 벌어지고 목과 어깨까지 아픕니다. 그리고 평소 코도 자주 막혀서 피곤할 때는 이갈이와 코골이가 심해서 가족들이 놀라시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양악 수술을 권하기도 하는데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수술은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고 이쁜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의원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야, 이거는 원장님. 예. 정말 이게 주변에 이렇게 짝눈 뭐 이런 거는 내가 자주 봤거든요. 예. 야, 이거는 이 얼굴이 비뚤어진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좌우가 비대칭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 정도인데
이 환자분처럼 턱에서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난다거나 잘 벌어지지 않거나 목과 어깨가 아프신 경우는 치료를 하시는 게 얼굴에 대칭도 잡고 건강도 차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이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비틀어져 있는지. 대부분은 이제 턱 관절이 좌우나 상하, 전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에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턱뼈가 있는 쪽에다가 손가락을 꽉 누르시고요. 여기요? 네. 꾹 눌러서 좀 아플다 싶을 정도로 꽉 누른 상태에서 입을 천천히 끝까지 벌립니다. 그러면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한쪽 손가락이 더 턱뼈가 튀어나온 분들이 있으세요. 그 경우는 턱뼈가 양쪽이 좌우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벌릴 때 이쪽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일을 할 때도 너무 많이 들으시는데요. 나 이쪽이 튀어나왔어. 이게 입을 벌리면 이쪽이 뭐가 튀어나와요. 예. 턱 관절이 이제 아탈구라 해가지고 턱뼈가 이제 축도 하악 관절이라는 데 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궤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턱뼈가 틀어진 만큼 근육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얼굴에 비대칭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씹으면 그렇게 돼요? 한쪽으로만 씹어도 그렇게 되시고 껌 씹는 습관도 굉장히 나쁘고요. 대부분은 이제 경추, 목이 안 좋아가지고 턱뼈가 올라가 있는 부분, 골프공이라 생각하시고 T라고 보시면 돼요. T가 이제 목뼈고 골프공이 얼굴인데 이 T가 삐뚤어졌으면 골프공이 기울겠죠. 네. 그럼 여기를 붙잡고 있는 근육들이 같이 회전하게 되면서 얼굴 좌우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휘어 보이지 않잖아요, 얼굴이. 네. 근데 왜 이렇게 휘어 있죠? 안에가? 살을 차게 뼈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선생님, 그러면 내 뼈는 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뼈가 휘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네. 관절이 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뼈가 제대로 안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은 양쪽 광대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외모에 관심이 많으신 여자분들께서는 자기가 이제 거울만 봐도 다 압니다. 스스로 다 진단이 끝났고 이미 다 치료 계획을 갖고 오시고요. 남자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하고 안면 비대칭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몇 칸인지 정확하게 미리 단위로 측정해가지고 양쪽 사이즈 차이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대부분은 치료가 많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턱관절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이제 FCST 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우를 균형을 맞춰주고 앞뒤 균형을 맞추고 상하 균형. 너무 올라가서 있으면 턱이 짧아지고 너무 길면은 턱이 너무 길게 되겠죠. 그 균형을 맞추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뭐 본드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한의학적으로 네. 한의학적으로 턱관절의 높이를 측정을 합니다. 네. 네, 측정 바라는 걸 통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퍼티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교정기를 제가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교정 장치가 있어요? 예. 그럼 어느 정도 이게 기간을 착용해야 이렇게 저처럼 잘생겨지게 됩니까? 우리 오정태님처럼 잘생기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귀 높이가 맞는 경우, 눈 높이가 맞는 경우는 시간이 좀 빨리 돌아옵니다. 아직 뼈가 다 틀어진 게 이쪽 턱만 틀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귀 높이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 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경우는 축도골이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예요. 축도골도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귀 높이가 달라져요.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의원 같은 데서는 이게 추나요법 이런 거를 사용하시나요? 예, 추나요법도 사용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머리하고 앞면의 지지대인 목뼈를 먼저 교정을 하고요. 이 턱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분들이 여기서 딱 맞춰놔도 집에 가면은 원래 습관 그리고 근육들이 여태까지 굳어있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교정 장치를 제작하는 FCST 요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한번 비틀어지면 계속 비틀어질 거 아니에요. 예. 빨리 가서 이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자, 오늘도 우리 원장님이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아주 말끔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지현우 원장님께서 안면 비대칭에 대한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이게 비수술인 턱관절 교정 같은 방법으로 안면 비대칭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이게 그 겨울철이 되면 사람의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렇죠. 뭐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온이 급감하는 겨울에는 특히나 체온을 올려주면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온열 치료고 그 중에서도 한방 치료를 대표하는 게 뜸 치료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뜸 치료 몇 번 해봤는데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네. 오늘 원장님들과 함께 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재호 원장님께서 이 뜸은 어떨 때 사용하는 치료 방법인 건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뜸 하면 이미지가 따뜻하다 네. 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뜸은 온열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랭 질환, 차가워서 원인이 돼서 차가운 게 원인이 된 질환에 많이 다용합니다. 특히 복부, 소화기가 차가워서 생기는 복통이나 설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나 자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 저하증 이거를 치료를 하고요. 그 뜸이 작용하는 그 국소 부위를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각종 검사로 관찰을 해봤을 때 네. 세포의 조직 기능이 굉장히 촉진되고 적혈구에 들어가 있는 혈색소가 증가하는 게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그 국소 부위에 뜸을 할 경우에는 만성 질환, 특히 퇴행성 관절염에도 효과적이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뜸은 그런 국소 부위에 화상이 나게끔 일부러 뜸을 뜰 때도 있습니다. 예. 즉 2차적으로 생체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의 재생을 훨씬 더 이제 촉진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온열 작용은 자율신경,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이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내분비, 뭐 호르몬이나 뭐 소화효소나 내분비계를 좀 활성화시키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데 지금 정리하자면 차가운 기운이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에는 다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한의원 하면 생각나는 게 한약, 침, 그리고 뜸이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뜸의 역사도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서림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뜸의 역사는 오래됐겠죠. 왜냐하면 이제 온열 치료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 냉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문헌을 보면 일단은 가장 유명한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황제내경 영추에 보면 하마 즉 구지라고 해서 이 피부나 이런 쪽이 움푹 꺼진 부위들 같은 경우에는 침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동의보감은 이제 병을 고치는데 큰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뜸을 떠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의학인문에 보면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약도 효과가 없고 침도 효과가 없으면 뜸을 떠야 한다.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뜸 치료라는 게 한의학 치료에 있어서 약간 히든 카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 끝판왕 같은데 그런 네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뜸 치료의 원리가 궁금한데 이게 뭐 그냥 아무데나 잠깐 따뜻하게 지진다고 지진다고?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손 원장님 이거 원리가 뭔가요? 네, 뜸 치료의 원리에 앞서서 사실 뜸의 어떤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서재 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예. 근데 일단은 뜸 치료는 이제 직접구와 간접구 간단하게 일단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구와 간접구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온열 치료긴 하지만 직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피부의 상처와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온열 치료를 통한 순환뿐만 아니라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만성 질환이나 혹은 난치 질환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놓냐면 역시 한의학이니까 경혈에 놓겠죠. 예. 네,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런 경혈이 사실은 이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기와 수용 영역이라고 과학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열 치료에 대한 내용들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혹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누군지 아신가요? 무슨 유전자 가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이번에 아닌가 봐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이제 네. 데이비드 줄리어스 씨하고 또 네. 파타푸티언 두 분이 받으셨는데 제가 괜히 아는 척했네요. 네. 이분들이 이제 받게 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온도와 통증 수용체와 관련된 캡사이신 수용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봤어요. 네네네. 네. 네.
그 내용이 사실은 온열 치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특히 이제 간접구와 같은 개념에 있어서 온열 치료로 쓰는 간접구의 내용들이 이런 그 통증과 온도와 관련된 수용기를 자극함으로써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생리라든지 생리기 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보면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뜸 치료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 네. 네. 온도 수용체 중요하잖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똑똑하시네요. 아, 네. 저는 잘 모르겠어서 입 딱 다물고 듣고 있었는데 그런 원리와 또 우리의 뜸의 원리가 일맥상통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설 원장님께서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서 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네네. 주시겠어요? 뜸은 직접구와 간접구, 뜸 뜨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쑥을 또르르 말아서 우리가 혈자리라고 하는 곳에 떨어뜨려서 직접 화상을 입게 하는 직접구가 있고요. 또 화상이 좀 꺼려지시는 분이나 면적이 이렇게 차가운 통증 면적이 넓으신 분은 간접구라 그래서 옛날에는 뭐 생강이나 마늘이나 소금을 깔고 그 위에 쑥을 올려서 쑥에 이제 불을 지펴서 놓는 간접구를 하고 있고요. 요즘 우리 한의원에서는 왜 쑥을 담는 약간 그릇 같은 통에 쑥을 넣고 이제 배 위에 많이 올리죠. 네. 이게 간접구의 형식입니다. 아, 그리고 뜸 하면 많은 분들이 쑥을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 뜸을 놓는 한약재 재료에 따라서 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열이 많은 한약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돌을 사용하기도 하고 생강을 사용하기도 해서 이렇게 열성이 들어가 있는 한약재를 올리는 종류에 따라 뜸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즘의 환자분들은 그 쑥뜸의 또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기기구라 그래서 냄새는 나지 않고 온열 작용이 있는 열이 한 47도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기기를 이렇게 스티커 형식으로 혈자리에 붙여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펜처럼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네. 펜처럼 생겨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해서 47도의 온도를 순간 혈자리 자극을 주는 기기구도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뜸 치료도 현대화가 많이 됐네요. 그렇네요. 네, 좀 네. 신기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자, 근데 방금 원장님께서 이 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쑥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왜 쑥을 가장 대표적인 이 약재로 사용하는 건지 그 부분은 또 궁금하거든요. 자, 김남식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쑥은 어디서나 구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값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쑥은 이렇게 뭉쳐져서 뜸을 이렇게 앞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 봉을 만들기가 이렇게 뭉쳐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연소, 태우기가 쉽고 태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온도가 딱 우리 인체에 맞는 온도가 나와요. 40도에서 60도 사이가 딱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열이 심부까지, 그러니까 피부의 안쪽까지 연구를 해보면 잘 침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조들은 쑥을 가지고 이제 잘 말려서 뜸 치료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좀 전에 이제 서 원장님이 뭐 여러 가지 뭐 그 재료들, 뭐 마늘이나 생강 등등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쑥입니다. 쑥 밑에 이렇게 깔아서 쓰도록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쑥이 아주 기본이 되는 뜸 치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쑥향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그 쑥뜸 냄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냄새만 맡아도 뭔가 치유되는 플라시볼까요? 아무튼 그렇게 쑥을 왜 많이 쓰는지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뜸을 주로 어떤 환자분들에게 치료할 때 쓰시는지 그 점도 좀 설명해 주세요. 냄새를 너무 직접적으로 많이 맡으시면 불연소된 어떤 벤조피렌 같은 그 발암 물질이 있을 수 있어서 직접 많이 맡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요새는 이제 환기 시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위장병이나 통증 환자분들한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화상의 위험이 적은 기기구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쑥뜸을 뜨게 되면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온열 자극,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뿐만 아니고 뜸을 뜨고 나면 안에 이렇게 아래에 진이 나오거든요. 예. 그 진이 화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 진, 그러니까 쑥을 태우고 나서 남는 피부에 남는 그 진액이 우리 병리적인 상태에서 이제 NO나 뭐 NOS라고 하는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런 물질들의 레벨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보고들도 있거든요. 때문에 전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때에도 그냥 일정한 혈자리에 아프지 않은 부분에도
쑥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네. 자, 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뜸이 우리 몸에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는데 그런 이제 치료법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평소에 좀 몸이 으슬으슬하다거나 자주 춥다고 느낀다거나 이런 분들은 뜸 치료를 맨날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 서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개의 환자분들은 매일 뜸 치료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또 다른 사이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만성질환 환자들을 보면 어떠냐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손가락 관절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 염증이 있으면 내 몸은 스스로 이 염증을 치유하는 기전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염증 물질을 먹어주는 대식 세포가 몰리기도 하고, 뭐 적혈구를 많이 갖고 있는 헤모글로빈 이쪽에 몰리기도 해서 재생을 하는데, 만성의 염증이 있는 경우 내 몸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에 뜸을 놔서 국소적으로 약간의 화상이나 저온 자극을 고온의 자극을 줘서 2차적 생체 반응을 일으키는 게 뜸인데요. 근데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정말 내 몸에 재생력이 떨어지는 정말 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뜸 자극이 왔던 거를 다시 2차 생체 반응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기능이 잘 안 일어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상처가 나도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탈수가 있거나 당뇨, 고혈압 또는 술 마신 다음 날 굉장히 허로한 상태에서는 뜸 치료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과유불급이다. 그럼 또 네. 어떤 분들의 경우는 체질상 뜸이 좀 잘 안 맞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피부나 체질의 경우 그런가요, 원장님? 일단은 뭐 체질로 따질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모든 환자한테 다 뜸 치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서 원장님이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이 다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궤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피부가 괴사되고 있는 부분에 뜸 치료를 잘못하게 되면 거기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이고요. 또 아토피 피부가 있는 사람들도 그 위에 더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좀 뜸 치료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뜸이 직접 붙지 않는 간접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그 피부 상처가 났을 때 잘 회복되지 않는 켈로이드성 피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주사 맞는 것도 굉장히 꺼려 하시는데, 화상을 입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상처가 깊게 패이거나 자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극도로 피로하고 만약에 이제 그 신진의 대사가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간접구나 이제 온화한 뜸 치료나 하셔도 되는데, 직구 뜨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태우는 뜸 치료는 조금 지양하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체질적으로는 크게 뭐 가릴 게 없지만 감염이나 화상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뜸 치료를 당연히 이제 전문가에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가정에서 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네. 제 아버지께서 예전에 백회혈에다가 이제 한번 놓고 한 15분 계시다가 네. 화상을 입으시는 거였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거 서 원장님, 이거 집에서 뜸을 뜨면서 조심해야 될 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가정에서 뜸을 뜰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전이겠죠. 예. 감염에 대한 어떤 위험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화상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뜸 도구나 이런 이제 불을 내는 것들은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뜸 뜨시다가 문제가 집이 이제 화재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집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직접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돌뜸이라고 요새 이제 기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소 부위로 이제 집중적으로 열 자극을 주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광범위한 부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내용들을 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러니까 돌뜸이나 이렇게 좀 데워서 쓸 수 있는 안전한 기기들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어떤 질환적인 문제들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적절한 이제 진단을 받고 그에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불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아무리 돼요. 작다고 해도 안전에는 당연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아버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우리 조진영 아나운서도 한방을 향한 그 사랑이 그렇죠, 그래서 네. 느껴졌군요. 하지만 뜸은 조심해야 된다는 네.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방이 답이다 함께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질환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성분이고요. 49세 갱년기 비만을 걱정하신 분입니다. 식욕 억제가 안 된다, 굵직을 등 매운맛을 좋아한다라고 하셨고요.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하지만 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운동도 하지는 못하는 상황. 갑자기 훅 열이 올라올 때가 있고 짜증이 폭발할 때도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여기다가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이신데 밤에 자다 깨서 2-3번은 소변을 꼭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다라고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갱년기 비만을 통틀어서 앓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 몸이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부르잖아요. 이 갱년기가 어떻게 보면 사춘기만큼이나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갱년기인 건지 아니면 혹시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뭐 요즘 기분이 이상하다거나 뭐 살이 찐다거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자신에게 갱년기가 찾아왔는지 이제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서리훈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자, 근데요. 갱년기가 왔다라는 걸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딸? 가족인가? 아니요, 갱년기 가족? 여성과 살고 있는 남편입니다. 아, 배우자가. 네네네. 네. 아빠보다 제가 뭐 딸부터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갱년기 여성분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는 이제 폐경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은 이제 월경이 중단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생식 기능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폐경의 폐자가 가지는 어감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월경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로 완경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 보통 이 완경은 일반적으로 뭐 45세에서 55세에 나타나고 이제 유전이라든지 어떤 영양 상태, 환경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일종의 노화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갱년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주요 대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대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갱년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외에도 이제 부수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주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수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면 갱년기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얼굴이 달아오르는 증상, 그다음에 뭐 열감, 따끔거리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발열이 되는, 그러니까 땀이 나는 그런 네. 증상. 그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의학에서는 조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홍이라는 증상이 이 4가지 증상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단 갱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갱년기 동안에 이제 난소에서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양이 점점 적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셈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시상하부의 이제 메커니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조홍 증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어떤 호르몬 사이클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이 포괄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의학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음어 증상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어 그래서, 증상이요? 네. 그리고 예. 이런 음어 증상의 어떤 경중은 사실은 약간 체질적인 장부 대소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임상에서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수적인 증상으로 뭐 예민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혹은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뭐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치료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 주기에 따른 기본적인 관성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보통 생리 2주기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이상 정도의 꾸준한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후에는 이제 근육량과 체수분을
좀 조절하는 어떤 체성분의 관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 열감 그리고 몸의 붉어짐, 네. 따끔거리는 느낌, 여기다가 땀까지 이렇게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갱년기를 또 그 시기를 겪으신 분들이 입을 뭐 하는 말이 살이 평소보다도 잘 안 빠져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내가 네 나이 때는 뭘 먹어도 살이 안 쪘다라고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갱년기에 유독 비만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우리가 갱년기 하면 상열감, 뭐 안면 홍조, 우울감만 떠올리는데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 비만입니다. 네, 예. 대한 갱년기 그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은 체지방이 평균 3.4kg가 증가를 하고 복부 둘레가 5.7cm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자, 내가 왜 살찌는지 그 의학적 원인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일 큰 변화는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한의학에서는 혈이라는 물질이고 오장육부증으로 하면 신음이 부족해지는 기간입니다. 예. 또한 충맥과 인맥이라 그래서 생식기를 지나서 배꼽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경락이 있는데 충인맥의 허손증으로 인해서 그 호르몬 변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단백 리파제라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짝꿍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네. 즉 우리가 임신을 하는 가임기 30대에는 자궁이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이 복부에는 지방을 분해시켜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상대적으로 허벅지나 엉덩이 밑에 지방을 축적해 두고요. 근데 에스트로겐 농도가 줄어들고 갱년기가 돼서 임신할 이유가 없어지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의 지방이 다시 이제 쌓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체지방에서도 분비됩니다. 네.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고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필요한 에스트로겐을 어디서 만들까 하면 체지방에서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원료가 되는 체지방을 자꾸 쌓아두는 기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체지방만 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근육량까지 감소합니다. 매년 0.6, 해년마다 갱년기 여성은 0.6%의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동일한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그 근육량이 적은 40대 여성은 운동 효과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은 세로토닌입니다. 갱년기 때 왜 우리가 우울하냐면 이 세로토닌 그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밀가루가 많은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면 세로토닌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빵이나 달달한 음식이 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살이 찌기 때문에 다시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20대에 피크가 됐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10년마다 0.6%씩 감소를 하기도 하고요. 가임기 여성은 배란일에서 생리일 될 때까지 기초대사량이 10에서 15%가 늘어나고 네. 생리를 하면서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근데 갱년기 여성은 그런 기전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호르몬 변화부터 시작해서 근육량 감소, 거기다 네. 식욕까지 뭐 살찌는데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한 번에 찾아오네요. 그러면은 이 치료에도 호르몬 치료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난식 원장님 어떻습니까? 호르몬 치료도 당연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방에서 쓰는 여성 호르몬제를 써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좀 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증상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암이라든지 대장암, 자궁내막암 같은 거는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발병률이 줄어들거든요. 예.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호르몬요법과 우리 한방 치료를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약 10년간 연구를 진행을 해봤더니 호르몬요법을 사용하신 여성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약을 써봤던 거예요. 시오게지탕이라고 하는 한약을 장기간 사용을 해봤더니 호르몬요법을 사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고요. 오히려 한방 치료를 시행하신 분들한테 정서적인 안정의 효과, 그리고 불면증을 개선시켜주는 효과, 여러 가지 관절의 통증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는 더욱더 우월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호르몬제를 꺼려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침 치료 연구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무려
30만 명을 대상으로 30만 한 명이요? 네, 예.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요법들을 좀 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기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침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이나 명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법들을 다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1등 제일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게 바로 침 치료였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런 침이나 한약 같은 보조적인 수단부터 먼저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호르몬 치료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부작용 걱정이 큰데 한방 치료는 그런 걱정도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갱년기 비만 치료 이제 한방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서리훈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갱년기 비만은 일반 비만과 달리 약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근육량이 감소하는 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종이 동반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부 비만이 위주로 된다는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뼈가 좀 약화되는 이런 4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만 치료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노화로 인한 이제 근육량 감소는 결국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체지방이 또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양학적으로는 단백질이나 무기질은 부족하고 체지방은 좀 과하게 되는 이런 영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떤 전반적인 면역이라든지 대사질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고요. 부종이 동반되는데 이제 부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종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식이나 이런 접근 자체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종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과 어떤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복부 비만 위주인데 이제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복부 비만을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신가요? 글쎄요. 이번엔 틀리기 싫어가지고. 네. 피하 지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있고 가스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이제 복부 비만을 이루게 되는데요. 피하 지방과 이제 내장 지방을 구분하는 방법은 피하 지방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근데 내장 지방은 뭐냐면 배가 많이 나왔는데 손에 잡히지 않아요. 빵빵한. 예, 빵빵해서 있잖아요. 손으로 네.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기준을 보면 한 2cm 정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관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치료를 하고 이에 따른 어떤 맞춤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한약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서 원장님? 네, 한약 같은 경우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고려 사항을 해서 다른 일반적인 비만 치료는 사실 식욕 억제라든지 지방 분해 위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수분을 보호하고 근력을 보강하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부종을 개선하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약화된 골격을 보강하는 약물. 대표적인 약물이 사실은 녹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오가피나 이런 약재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별 이제 맞춤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한약 치료도 있고 요즘은 한약 외에도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들었는데 서재 원장님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매선 치료가 있는데요. 좀 침 치료 효과를 좀 더 극대화, 장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갱년기 비만은 그 ET처럼 마른 비만, 항아리형 비만인데요.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옵니다. 그 배가 충맥, 인맥이라고 하는 우리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된 경락이 지나가는 부위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위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매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실이고요. 우리가 수술할 때 봉합사로 쓰이는 실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녹습니다. 한의원 와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침 맞는 자극을 24시간, 6개월 동안 맞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복부에다가 하는데요. 복직근 이계증이라고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 임신을 하고 나면 복근이 이렇게 세로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배가 볼록해지면서 복직근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출산 후에 산후조리가 끝나면 이게 다시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제자리가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갱년기 여성들 보면 배에 탄력이 없잖아요. 예. 그 복직근 또는 복근, 코어 머슬을 좀 잡아주는데 이 매선 치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사진에 보이는 인맥이라고 하는 저 라인을 따라서 이 매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매선이라고 하면 얼굴 미용에 뭐 대표적으로 쓰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치료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갱년기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갱년기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을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운동을 뭐 가장 뻔한 얘기긴 한데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운동을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갱년기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이거에 따라서 근육량이 쭉쭉 빠지게 되거든요. 근육량이 빠지게 되면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훨씬 더 잘 찌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근육이 빠지는 부위는 주로 하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아니면 계단 올라가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근육량을 좀 보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의 약 60% 정도가 우울감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혹시 갱년기 여성분의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변하고 그 와이프가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를 좀 받아들여 주시고 더욱더 기분 좋은 일들을 같이 좀 함께 하시면은 같이 이렇게 슬기롭게 갱년기를 극복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 한 가지 더 그 햇볕 쬐면 뭐 기분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산책이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특히나 해가 있는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려면은 우리 그 해를 많이 봐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기분도 더 행복해지고 우울증을 그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해보다는 스튜디오에 조명을 보면서. 그렇죠. 태양 많아요. 너무 좋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3가지 또 팁이 있으니까요. 한번 갱년기 잘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건강 꿀팁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원장님께서 준비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방이다비다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척추뼈가 전방으로 위치가 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위쪽에 있는 척추가 아래쪽에 있는 척추보다 앞쪽으로 전방으로 돌출되는 것을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이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2015년도에 해본 연구에 따르면 증상이 없으시니까 통증이 없으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70대이신 분들은 약 35%, 80대이신 분들은 50%까지도 척추 전방전이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척추 전방전이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한데요. 척추와 척추뼈 사이를 이어주는 뒤쪽에 있는 관절이 있는데 거기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증상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고, 척추 분리증이 나아가서 척추가 앞쪽으로 밀려나가게 되면 척추 전방전이증이 만들어집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의 증상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CT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5번 뼈를 보시면 아래쪽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곳을 보시면 위에 있는 뼈가 아래에 있는 뼈보다 앞쪽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뒤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꼬이게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신경이 압박이 되면 그 자체로 일단 허리가 아프시게 되고요. 신경 줄기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다리의 저림이라든지 소력감, 그리고 심하게는 마비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은 저 부위에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불안정성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이 너무 딱딱해지고 골반에 있는 엉덩이 근육은 플랫해집니다. 때문에 다리를 쫙 펴신 상태에서 약간 띠뚱띠뚱 걷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척추 전방전이증 증상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을 이제 진단받으시면은 뼈가 점점 밀려나가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뼈를 점점 밀려나가면 내가 혹시 마비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심하게는 뼈가 밀려나가서 부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수술들을 많이 고려를 하십니다. 물론 심한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들은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들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한방 치료와 같이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그 치료들을 통해서 평생 동안 수술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의 수술을 보시면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아래쪽에 있는 저렇게 이제 핀을 고정해 놓는 유압술을 시행을 하거든요. 밀려 있는 뼈를 잡아가지고 뒤쪽에 나사를 고정해 놓는 수술을 시행하시게 되면 나사로 고정해 놓은 부분은 평생 동안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굳어지는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의 역할을 위에와 아래쪽에 있는 척추에서 다 나눠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관절에서는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변화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게 되죠. 때문에 척추 전방전이증 진단받으신 분들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보존적인 치료,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꾸준히 시행해 보신 다음에 그래도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다리가 마비돼서 근육이 쭉쭉 빠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수술을 고려하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럼 수술적인 요법 이외에 어떠한 치료 방법들이 척추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치료법인가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추나요법은 부정렬, 그러니까 위치가 좋지 않은 부분에 있는 뼈들을 밀고 잡아당겨서 교정해주는 치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척추 전방전이증에 아주 특화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더 이상 뼈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추나요법이나 그 도수 치료도 그렇고 외력을 가해주는 치료는 척추 전방전이증을 잘못 만지면 더욱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추나요법을 시행하실 때는 꼭 숙련된 한의사한테 꼭 시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봉침과 약침입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0%의 분들이, 80대 분들의 50%의 분들이 증상이 없는데도 전방전이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꼭 아픈 것은 아닙니다. 신경 주변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거든요. 그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바로 약침과 봉침입니다. 특히 봉침에는 아파민, 아돌라핀, 그리고 멜리틴 같은 성분들,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에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특효가 있고요. PLA2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눌려있는 신경에 있는 염증을 완화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치료는 또 도침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 때문에 뼈가 밀려나가게 되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막히면서 유착이 생기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구멍을 넓혀주는 치료가 바로 도침 치료입니다. 때문에 신경의 길을 터주는 치료를 도침 치료를 통해 가지고 증상을 개선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너무 과다한 운동을 하면 뼈가 더 밀려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다한 운동을 시행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2017년도에 있었던 연구들을 보면 척추, 요추를 안정화시켜주는 요추 안정화 운동을 시행하면 척추 전방전이증 환자분들의 증상을 더욱더 개선시킨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운동 방법이 바로 이 펠빅 틸트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누워 계신 자세에서 무릎을 90도로 굽히셨다가 허리를 이렇게 떼주는 방법을 이렇게 떼주셨다가 땅바닥에 허리 전체를 붙이는 것을 약 10초 정도 유지하십니다. 그랬다가 또 허리를 떼주는 것을 한 3초 정도 시행하시고 이러한 것을 반복하게 되면은 요추를 안정화시켜 주는데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러한 운동 방법은 일반적인 디스크나 협착증에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는 흔한 질환입니다. 70대 분들의 35%, 80대 분들은 무려 50%가 가지고 계신 흔한 질환이고요.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하지만 치료만 잘하면 평생 동안 수술 없이 그리고 증상도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척추 전방전이증이 아닌지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이답이다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네, 김남식 원장님께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름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사실 굉장히 흔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수술 없이도 이 한방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방의 답이다 저희가 준비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